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컬스 김석희입니다. 작고 예쁜 것들의 편집샵 에이미스 협찬으로 보내드립니다. 자, 때는 1950년 가을, 그러니까 한국전쟁 중이었습니다. 바다가 보이는 남쪽까지 밀고 내려왔던 북한군은 인천 상륙작전으로 인해서 수세에 몰리게 되자 퇴각하기 시작합니다. 북한의 종군기자로 내려왔던 36살의 한 청년이 갑자기 심장의 고통을 호소하면서 쓰러집니다. 그리고 숨을 몰아쉬더니 자기 품에서 수첩과 만년필을 꺼내서 자신의 동료에게 건네주면서 가족에게 전해달라고 말합니다. 그는 그렇게 낙오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후로 그의 모습을 본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네, 그의 이름은 김사량이었습니다. 그는 바로 일제 식민지기에 일본의 심장부인 도쿄에서 일본어로 일본의 정책을 비판했던 작가였습니다. 1940년에 빗속으로라는 작품을 가지고 아쿠다가와상 후보에 올랐던 작가였어요. 그는 친일파였을까요? 일본어로 쓴 것이 친일파의 기준이라면 맞습니다. 그는 친일파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들의 심장부에서 그들의 언어로 일본의 정책을 비판했던 사람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김사량은 겨우 36에 죽게 되는데 그 짧은 일생 동안 정말 동아시아를 무대로 큰 지도를 그리면서 살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예요. 조선 평양에서 태어났죠. 사가와 도쿄에서 공부를 했죠. 그러다가 일본의 눈을 피해서 또 중국 타이양산으로 탈출하죠. 거기서 다시 평양으로 들어가죠. 그리고 한국전쟁이 일어나자 종군기자로 남해까지 내려왔다가 퇴각하는 길에 사망하게 됩니다. 그에 대한 평가는 굉장히 엇갈립니다. 네, 어떤 사람은 그를 친일작가라고 부르고 어떤 사람은 그를 항일작가라고 부릅니다. 어떤 사람은 월북작가에 포함시키기도 합니다. 하지만 월북작가라는 말은 다른 건 모르지만 월북작가라는 말은 조금 어폐가 있죠. 왜냐하면 그는 태어난 곳이 평양이기 때문입니다. 네, 월북한 것이 아니라 원래 고향이 평양이니까요. 그래서 김사량은 1914년에 평양의 대부호집 아들로 태어나요. 본명은 시창입니다. 그 시절에 어머니가 미국 유학을 갔을 정도니까 굉장히 유복한 집안에서 태어났다는 것을 짐작할 수가 있죠. 아쉬울 것 없었던 김사량은 1931년 평양고보 5학년 때 동맹휴교 사건의 주모자로 지목이 돼서 퇴학 처분을 당합니다. 동맹휴교 사건은 그때로부터 2년 전인 1929년에 광주에서 반일 학생 시위가 있었어요. 그 시위를 기념하는 투쟁 시위였습니다. 여러 학교 학생들이 일제히 수업을 거부했어요. 김사량은 그때 주모자의 한 사람으로 찍힌 거겠죠. 고보라는 것은 당시의 학제에서 고등 보통학교의 준말이에요. 그래서 지금으로 말하면 중학교랑 고등학교를 합쳐서 통합 과정으로 5학년까지 뒀던 그런 학제입니다. 그러니까 김사량은 거의 졸업을 코앞에 두고 퇴학을 당한 셈이죠. 김사량은 원래 고보를 졸업하면 중국을 거쳐서 미국에 가서 공부하려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 꿈은 불발됐죠. 그래서 김사량은 일본으로 차라리 건너가기로 마음을 먹습니다. 그래서 그는 남의 이목을 피해서 도항 증명서도 없이 일본으로 가기 위해서 부산으로 향합니다. 이 소식을 들은 형 김시명이 교토에서 달려옵니다. 그의 형 김시명은 그때 당시에 교토 제국대학의 법학부에 다니고 있었어요. 이 형은 교토에 있는 도시샤 대학 알죠, 여러분? 윤동주가 나온 학교죠. 도시샤 대학의 교복, 제복을 구해가지고 와서 동생에게 입히고 몰래 일본으로 갈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네, 그리고 사가 고등학교를 거쳐서 도쿄 제국대학의 독일 문학과에 입학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동경제대죠. 우리가 흔히 말하는 동경제대에 입학하게 됩니다. 도쿄대 재학 중이던 1939년 10월에 그는 그 유명한 빗속으로를 발표합니다. 네, 이 작품이 이듬해인 1940년에 아쿠다가와상 후보에 올라요. 그래서 시상식에도 참여하게 됩니다. 빗속으로에는 빈민촌 어린이에게 영어를 가르치는 조선인 교사가 등장합니다. 미남이라고 불리는 그는 사실은 조선인이기 때문에 미남이가 아니라 남이라고 불려야 돼요. 남 선생님이라고 불려야 돼요. 그렇지만 그의 동료가 다들 미남이라고 부르니까 그냥 그렇게 넘어갑니다. 그는 미남이라는 이름과 남령 남자를 써서 일본어로 읽으면 미남이라고 읽고 한국에서는 남이라고 읽는데, 그래서 이 남과 미남이 사이에서 그 정체성의 갈등을 겪는 이야기가 이 빗속으로의 주된 주제가 됩니다. 당시에 나온 김사량의 작품집을 보면 김사량 작품집 그 서지 정보에 김사량 이름이 긴시료라고 쓰여져 있어요. 히라가나로. 김사량이라고 쓰고 한자는 똑같이 쓰고 한국어로는 김사량이라고 읽고 일본어로는 긴시료라고 쓰는 자신의 어떤 정체성의 갈등이 반영된 작품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이 학교에는 일본인 아버지와 조선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난 야마다 하루오라는 소년이 있습니다.
그는 왜곡된 정체성을 가지고 있고 자신의 반이 조선인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싶어 하지 않아요. 그래서 어머니를 거부하고 또 부정합니다. 빗속으로는 자신의 경험을 담아서 창씨개명이나 내선일체 같은 정책의 폭력성을 고발하는 그런 작품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름으로 정체성을 실험당하는 남선생과 혈통으로 갈등하는 하루오 두 사람이 도쿄의 백화점에서 카레를 먹으면서 또 에스컬레이터도 타고 그러면서 서로 간의 거리를 좁혀가는 그런 이야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네, 눈치 빠른 구독자 여러분이라면 이미 아셨겠지만 이 소설에는 당시의 도쿄의 어떤 시가지의 모습, 도시의 풍경이 아주 잘 그려져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이 두 형제 이야기가 끝나면, 김사량과 김시명 두 형제 이야기가 끝나면 이어서 한번 해볼 생각입니다. 자, 1939년부터 1941년은 그의 전성기라고 할 만한 시대였어요. 그래서 많은 작품을 쏟아냈고 또 결혼도 했고 조선일보 기자로 취업도 합니다. 대학원 진학 허가도 받아요. 그러다가 1941년 12월에 진주만 폭격이 일어나면서 태평양 전쟁이 발발한 거죠. 사상범 예방구금법이라는 법령에 근거해서 구속됩니다. 그래서 가마쿠라 경찰서에 구속이 돼요. 그래서 그는 남반군을 순회하면서 황군을 찬양하고 전첩을 보도하라는 제안을 받습니다만 거절해요. 그리고 친구들의 노력으로 1942년 1월 달에 석방이 됩니다. 그리고 1943년부터는 태백산맥을 일종의 어용문예지인 국민문학에 연재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1942년부터 매일신보에 연재하던 바다의 노래를 마치게 됩니다. 이 무렵에는 저항적인 작품을 쓰지는 못합니다. 1943년은 조선인에 대한 해군 특별지원병 제도가 생긴 해예요. 그래서 국민총력조선연맹의 지시에 의해서 해군 견학단이 결성이 됩니다. 김사량은 거기에 팬부대로 가게 돼요. 이때 도쿄에서 김사량을 만난 야스다 도쿠조라는 사람에 의하면 만약에 주변에 그 일본의 그 헌병이나 경찰 같은 사람들이 있었으면 금방이라도 잡혀갈 것 같이 위험한 발언으로 일본을 비판하면서 막 책상을 콱 내리치거나 뭐 이런 모습을 보였다라고 해요. 그런 걸 보면 김사량이 나중에 탈출을 감행하게 된 거는 자연스러운 수순이 아니었나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해 여름에 중국 여행을 가는데 7월 내내 샹하이에서 지내요. 아마 이 한 달 동안 다양한 종류의 접촉이 있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김사량은 1945년 2월에 국민총력 조선연맹 병사 후원부로부터 제지라는 거는, 그러니까 제지는 진화에 있는 이라는 뜻이에요. 진화는 차이나를 한자로 표현했을 때 진화라고 쓰고요. 그걸 또 줄여서 또 지자로 표현하죠. 그래서 제지 조선 출신 하면은 진화에 있는 조선 출신이라는 뜻이에요. 네, 그래서 제지 조선 출신 학도병 위문단원으로 중국에 파견이 됩니다. 네, 유명한 북경반점에서 투숙해요. 이때 일화가 자세히 담긴 글이 노마말리라는 작품에 잘 나와 있습니다. 이 책은 1947년에 평양에서 출판된 책이에요. 도입부를 조금 읽어볼까요? 네, 읽어보겠습니다. 동양 사람으로는 더구나 조선 사람의 신분으로는 발을 들여놓기조차 어렵다는 호사로운 북경 반점이 마치 조선인 합숙소처럼 되어 있었다. 화중 하북의 여러 도시와 오주로부터 안전지대라고 찾아 몰려온 사람들로 들끓고 있었다. 만약에 일본이 패전한다면 일본 제국주의와 운명을 같이 해야 할 호주머니에 피 묻은 돈이 수두룩한 사람들 뿐이었다. 그 중에는 미어지게 배가 부른 아편장수도 있고 칠피구두를 신고 삐걱거리는 갈보장수도 있으며 혹은 화북권으로 교환하러 온 이른바 사업가, 다시 말하면 송금브로커, 그리고 대동아성 촉탁이니 군촉탁, 총독부 촉탁이라는 명색모를 사내 이 밖에도 헌병대니 사령부의 밀정 등등 별별 종류의 인간들이 다 들고 날치는 것이었다. 네, 김사량은 갖은 고생 끝에 탈출에 성공해요. 그래서 기차가 끊어지면 걷고 걷다가 지치면 나귀를 타고 그렇게 갑니다. 그래서 타이양산에 근거지를 두었던 조선의용군에서 활동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조선이 해방되면서 김사량은 조선의용군과 함께 평양으로 돌아옵니다. 네, 바라던 해방을 맞아서 조선어로 쓸 수 있게 되었지만 아이러니하게도 그의 조선어 작품은 일본어 작품과 비교했을 때 문학적으로 아쉬운 면이 많습니다.
네, 그 좀 당연하다고 할 수가 있는 것이 이른바 사회주의 리얼리즘을 강요받았고 여러 가지 그에게 이제 핸디캡이 있었어요. 그래서 대지주의 아들이었다는 점, 그 다음에 일제에 협력했다라고 보여지는 점, 그래서 그런 것들이 그에게는 많이 핸디캡이 되었습니다. 김일성이 속했던 갑산파가 해방 이후에 정권을 잡았기 때문에 그에 대립했던 연안파에 있었던 김사량이 정치적으로 분명히 부담을 받았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런 압력, 압박 이런 것 때문이었는지도 모르겠지만 1950년 6월에 한국전쟁이 발발하자마자 김사량은 종군기자로 자원해요. 예, 그래서 남하합니다. 그리고는 그의 가을에 한국전쟁의 포연이 가득한 가운데서 36세의 짧은 생애를 마치게 됩니다. 자, 식민지기에 일본인으로 교육받으면서 자란 소년, 평양고보 졸업 직전에 항일 시위를 하다가 퇴학당했습니다. 일본으로 밀항해서 도쿄 제국대학으로 입학했고 빗속으로라는 작품을 써서 아쿠다가와상 후보에 올랐고 이후에도 정책적으로 일본을 비판하는 그런 많은 글들을 썼습니다. 천마라든가 풀이 깊다라든가 이런 작품들은 굉장히 비판 정신에 빛나는 그런 작품들입니다. 네, 시대의 질곡을 피하지 못해서 제국의 팬부대로 활동하기도 하고 그렇지만 결국은 타이양산의 항일 근거지로 탈출했고 해방이 되면서 평양으로 돌아갔고 또 한국전쟁 때는 종군기자로 남아있다가 퇴각하는 길에 사망했어요. 제1차 세계대전이 일어나던 1914년에 태어났죠. 그리고 한국전쟁 중이던 1950년에 죽었죠. 그야말로 역사의 소용돌이 속에서 살다 간 사람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네, 여러분은 이 사람 김사량을 어떻게 평가하시겠습니까? 네, 댓글로 의견 주시면 함께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재미있게 들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다음 이 시간에 다시 이어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